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브 코딩으로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인 딸깍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랜딩 페이지를 제작하는 것부터 버셀을 통해 온라인에 배포하고 수파베이스 데이터베이스도 연동해 볼 겁니다. 이어서 구글, 카카오 로그인을 구현하고 외부 파일 저장소인 클라우드플레어 R2를 연동할 거고요. 또 토스페이먼츠를 연동해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것까지 사스를 만드는 전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3번 문서를 보고 있고요. 먼저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Next.js 프로젝트를 생성해 볼게요. 먼저 바탕화면에서 우클릭을 해서 터미널을 열고요. 터미널에 문서에 있는 Next.js 프로젝트 생성 명령어를 복사해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붙여놨습니다. 여기서 이 뒷부분은 프로젝트 폴더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프로젝트 폴더명은 한글이 아닌 영어 소문자로 띄어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이픈으로 이어주시면 나중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눌러보면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저희는 디폴트 세팅으로 진행해 볼게요.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폴더가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커서 내부 터미널에서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여기서 하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폴더가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git으로 이 프로젝트 폴더를 추적을 시켜 주거든요. 이것도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 주소창에 cmd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터미널이 나오고요. 여기서 git init을 해 주어서 이렇게 추적을 시키고 이건 뭐 선택사항이긴 한데 저는 바로 GitHub에까지 이렇게 신규 리포지트리를 추가할 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도 이렇게 새롭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커밋을 하고 퍼블리시까지 해서 내 프로젝트랑 GitHub를 완전하게 연동시켜 줍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가장 먼저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사이트와 프롬프트를 직접 비교해 가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가장 먼저 저희가 사용할 스택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언급해 줬고요. 이어서 이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각각의 영역, 헤더, 여기 히어로 이 부분, 그리고 이미지 생성 인터페이스, 그리고 샘플 갤러리, CTA, 푸터까지 6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각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기재했습니다. 헤더를 한번 보면은 왼쪽에는 로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 4가지 메뉴. 지금은 메뉴가 3개만 보이는데 사용 내용 메뉴는 로그인을 해야만 보이게 나중에 바꿀 거예요. 다음으로 오른쪽에 시작하기 버튼, 그 다음 영역인 히어로 영역에서는 제목과 부제를 홈페이지에 있는 그대로 써줬고요. 그 다음으로 AI 이미지 생성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써줬습니다. 나머지 영역도 이 랜딩 페이지를 거의 유사하게 만들 수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놨어요. 저는 VS 코드 내부에서 클로드 코드를 이용할 건데요. 커서나 그 외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그럼 몇 분 후에 이렇게 랜딩 페이지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터미널을 열고요. 컨트롤 J. 이 명령어는 이제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될 명령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주세요. npm 한 칸 띄고 run 한 칸 띄고 dev. 이게 개발 서버를 실행하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면 이렇게 개발 서버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컨트롤을 누르고 이 로컬 호스트 3000이라는 걸 눌러주면 여기에 이제 딸깍 스튜디오 초안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거의 똑같이 나왔죠. 이거는 제가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만든 거고 이거는 방금 만든 거예요. 뭘 참조시키고 만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짜면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6번으로 넘어와서 이 랜딩 페이지에 이미지를 반영해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이미지들은 막상 반영해 놨더니 별로일 수도 있고
뭐 언제든지 바꾸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저는 딸깍 스튜디오 처음 만들었을 때 이 이미지들 구성하는 데만 한 이틀은 뭐 쏟아 부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미지를 바꿀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곳에 이미지를 저장하면 좋겠죠. 그래서 Next.js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public이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미지 관리를 하시면 돼요. 이게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뭐 그런 파일들을 모아두는 것인데, 잠깐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건 아예 다른 프로젝트예요. 책과장.co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상품별로 이제 분석 대장이라는 상품, 고스트 프롬프트라고 이제 제가 최근에 출시한 상품, 뭐 GPTs 마스터 패키지, 랜딩 페이지에 사용되는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다 관리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관리를 해놔야지 뭐 간단한 사이트일 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나중에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프로젝트 폴더가 커지기 때문에 관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퍼블릭 폴더에 이미지를 업로드 할 거고요. 퍼블릭 폴더 안에 샘플스 폴더를 만들게요. 마우스 우클릭하고 새 폴더를 만들고 샘플스, 그리고 이 안에 맨, 워먼, 베이비 폴더를 각각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베이비에는 베이비에 해당하는 이미지, 맨에는 뭐 맨, 그리고 워먼에는 워먼에는 해당하는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이 이미지를 직접 만드실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다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이제 링크를 들어가 보면 제가 폴더까지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풀고, 원래였으면 이렇게 직접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폴더를 통으로 준비해 놨으니까 지우고요. 이 샘플스 폴더를 여기 퍼블릭 폴더 안에 집어 넣으면 이렇게 똑같이 되고, 베이비 안에는 10개, 뭐 각각 10개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ex1.map로 9, 그리고 오리지널, 베이비, 맨, 웜원 이렇게 다 똑같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이제 파일 형식이 다 웹피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PNG나 JPG로 만들면은 이미지 용량 사이즈가 꽤 커져서 사용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페이지 로딩도 느려지고, 그리고 그 사용자가 본 만큼 이제 데이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웹피라는 형태를 이용하면 거의 한 PNG에 많게는 한 5분의 1까지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화질은 거의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랜딩 페이지에는 앞으로는 무조건 웹피 파일을 쓰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웹피로 변환하는 사이트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클라우드 컴포널트라는 사이트인데, 하루에 10개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트예요. 근데 뭐 평소에는 10개씩이나 쓸 필요 없으니까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PNG를 다 저는 웹피로 변환해서 쓰는 편이에요. 사용량이 부족하면 포토피아라는 또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 이용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환율은 아까 위에 이 사이트마다 얼마나 용량을 줄여주는지가 또 다르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경험상으론 여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미지를 한번 반영해 볼게요. 여기 실제 홈페이지 반영하기를 클릭하고 여기에 프롬프트가 하나 있거든요. 이걸 복사해서 여기로 돌아와서 AI한테 한번 명령해 볼게요. 가장 먼저 해줄 거는 명령어 입력창에 이 샘플스 폴더를 참조시킬 건데, 클로드 코드에서는 뭐 골뱅이 같은 걸로 폴더를 참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경로 복사를 누른 다음에 이 주소를 그대로 참조시킵니다. 커서에서도 이런 방식으로도 돼요. 근데 아마 커서에서는 폴더를 통으로 참조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 샘플스 갤러리 이미지 반영해줘. 그리고 샘플스 폴더에 여자, 남자, 아이 총 3개의 폴더를 만든 후 각각 10장의 이미지를 넣어놨다고 저희가 한 거를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리지널 웹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맨에도 있고 하나씩 있거든요.
이거를 원본 사진과 바로 위 작은 정사각형 박스에, 그리고 EX1부터 EX9 웹피는 3x3 그리드 여기에 반영할 사진이라고 정확히 어떤 이미지를 어디에 반영시킬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자, 남자, 아이 이미지가 섞이지 않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반영해 달라고 했어요. 이거는 여기에 가장 먼저 여자, 남자, 아이가 반영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뭐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거나 껐다 켜지 않아도 개발 서버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미지가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 여자, 남자, 아이 이렇게 잘 반영이 됐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사이트가 깨져 보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때 해결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면, 여기서 개발자 도구를 누르고 여기 개발자 도구 메뉴가 이렇게 위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좀 오른쪽에 있어 감춰져 있는데 More 탭스 누르고 여기 어플리케이션을 누르면 여기 클리어 사이트 데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면 완벽하게 초기화가 됩니다. 일단은 잘 반영이 됐으니까 하진 않을게요.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EX1 오리지널 웹피로 폴더별로 다 통일을 시켜놨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게 이제 이 오리지널 이미지가 여기랑 여기에 반영되고 EX1부터 9는 이렇게 순서대로 반영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나중에 이미지를 변경하고 싶을 때 AI한테 뭐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만든 이미지를 베이비의 세 번째 거를 바꾸고 싶으면 내가 생성한 이미지를 EX3으로 해서 여기 넣고 원래 거를 지우면 돼요. 뭐 하나 더 해보면 맨의 EX1을 바꾸고 싶으면 이거를 바꾸면 되죠. 이런 식으로 어느 폴더에 있는 어느 이미지가 이 랜딩 페이지에 어디에 반영되는지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작업 효율이 빨라지는 거예요. 이제 실제 이미지 생성 기능을 구현해 볼 거예요. 딸깍 스튜디오는 이디오그램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AI 서비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딸깍 스튜디오를 구현하기로 결정했던 계기 자체가 이디오그램에서 이 캐릭터 얼굴을 유지하면서 다른 부분만 변경해 주는 기능이 지금도 사실 그 기능 하나로만 보면은 거의 최고예요. 그래서 만들었었던 거고요. 외부 서비스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내 홈페이지에 가져오려면 API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API 키 발급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에 써놨으니까 이거 한번 보고 해보시고요. 이건 쉽습니다. 저는 이미 발급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동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모든 이런 API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연동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그게 얼마나 더 정교하냐 아니냐 차이는 있지만 다 제공해요. 그래서 AI한테 연동해 달라고 해도 AI가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연동을 해 주긴 합니다만, 이 공식 가이드에 있는 최신 문서를 참조시켜서 할 때가 가장 정확하게 AI가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번 작업에 참조시킬 두 개의 문서 링크를 제가 준비해 놨고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사실 이거를 그냥 이 주소를 복사해서 AI한테 줘도 AI가 다 읽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 정말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카피 페이지에서 마크다운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서 AI는 이렇게 구조화된 정보를 정확히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거를 API 오버뷰 MD로 다시 돌아와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바로 만들어 버리면 베이비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안 되고, 이렇게 빈 공간을 클릭하고 새 파일을 만들면 이렇게 어떤 폴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프로젝트 디렉토리 폴더에서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API overview MD로 하고 여기 붙여 넣고 있는 그대로 저장을 해 주고요. 그 다음 거, 두 번째 거, 이것도 view as markdown으로 해서 복사를 하고, 이거는 generate with ideogram, 이거 복사해서
다시 한번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붙여넣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 두 개의 문서가 저희 프로젝트 폴더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럼 이제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밑쪽에 API 연동 시작하기를 누르면 제가 프롬프트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하고 여기 붙여넣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먼저 저희가 넣었던 파일 두 개를 참조를 시켜줘야 돼요. API overview MD랑 하나가 generate ideogram, 이거 두 개를 붙여넣고요. 한번 읽어보면 첨부한 문서는 ideogram AI API 연동 문서야. 참고해서 ideogram AI 캐릭터 레퍼런스 3.0.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별도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기능명을 명시해 줬고요. 내 얼굴 사진 업로드하면 해당 얼굴을 유지하면서 AI 이미지 만드는 기능을 구현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API 키는 나중에 뭐 별도로 입력해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저는 아예 여기 실제 API 키를 입력하고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API 키는 env 로컬 파일에 저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계속 첨부한 이미지는 프롬프트 입력창 바로 위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지금은 이미지가 첨부가 안 되죠. 이런 기능, 모든 기능을 하나하나 다 직접 구현해 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구현할지에 설명을 한 거고요. 한 이쯤에 뜨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 생성된 이미지는 AI 이미지 생성 인터페이스, 이걸 의미하는 거죠. 바로 아래쪽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줘. 그리고 AI 이미지 생성 인터페이스의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은 뭐 이미 만족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변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명령을 안 하면 자기 맘대로 변경해 버려요. 그리고 모델이랑 이거 모델, 스타일, 비율 옵션은 이제 AI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API 문서 참조해서 추가해 줘. 여기 없는 것들을 추가해 달라고 한 거고요. 실제 옵션은 문서를 참조하여 추가하되 옵션명인 이 모델, 스타일, 비율, 이거는 내가 이미 지정해 놓은 거니까 변경하지 말라고 해줬어요. 그리고 Next.js 16 타입스크립트로 구성된 페이지라고 스택을 알려줬고, 이번에는 워낙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Sequential Thinking, 오래 생각하고 Context 7 MCP로 이런 연동을 구현할 때 있어 더 정확하게 하는 문서를 추가로 찾아봐서 구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 API 키를 입력해 주고요. API 키는 이렇게 절대 노출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강의 촬영 후에 지울 거라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문서 두 개가 반드시 잘 참조가 되어 있어야 해요. 잠시 후에 작업이 완료되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env 로컬 파일, 즉 환경 변수를 넣는 파일은 AI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생성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설명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걸 직접 만들어서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들어갔죠. 가끔가다 env 로컬은 안 해줄 때가 있고 어떻게 하라고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직접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구현이 완료됐으니까 한번 실제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준비한 이미지를 첨부하고 한번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갈라 파티에 참석한 모습이라고 하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바로 생성이 돼요. 좀 신기하지 않나요?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보여줄지는 또 이제 사용자가 직접 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미지를 생성하면은 이렇게 바로 이미지가 짠 하고 나타났잖아요. 근데 딸깍 스튜디오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뺑뺑뺑뺑 도는 게 있어요. 그걸 로딩 스피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I한테 그걸 반영하고 싶으면 이미지가 생성되기 전까지 로딩 스피너 반영해줘,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이 노션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만 해도 API 연동을 한 번에 성공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장으로 발생한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이란 걸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적혀 있듯이 AI는 매번 다른 결과물을 제공하므로 한 번에 성공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했는데, 이번이 그런 케이스고 AI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이제 프롬프트만 잘 적으면은 한 번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실 거예요. 이제 발생한 오류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개발자 도구 콘솔 오류를 보는 거랑 터미널에 찍히는 오류를 보는 건데, 개발자 도구 콘솔을 먼저 한번 보면 F11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 중에 콘솔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근데 이 개발자 도구 콘솔 오류는 이 사용자 입장에서 보이는 증상을 보여주는 공간으로서 대부분 프론트엔드 코드에 있는 문제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사용하는 게 이 터미널 로그, 개발 서버를 실행시켜 놓은 상태에서 뭔가 오류가 나면은 여기에 이제 오류가 생기거든요. 이거를 가장 먼저 붙여놓고 해결해 보고, 그래도 안 되거나 아니면 프론트엔드 관련 오류라는 게 확실할 때, 이럴 때는 개발자 도구 이 콘솔 로그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진행 과정에서 오류가 났을 때 어떻게 이용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제 버셀에 우리가 여태까지 만든 홈페이지를 배포해 볼게요. 버셀에 들어가서 여기 add new를 누르고 프로젝트, 그러면 여기 이제 GitHub랑 연동이 돼 있으니까 이 중에서 딸깍 리프로듀스드 이거를 임포트 합니다. 그리고 디플로이 버튼만 누르면 잠시 후에 이렇게 배포가 완료되고요. 대시보드에 한번 가보면 이제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도메인을 구매하고 DNS, 도메인 네임 서버라는 걸 변경해 볼 거예요. 도메인 네임 서버는 클라우드 플레이어라는 곳으로 변경을 할 건데,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미지를 클라우드 플레이어 R2라는 뭐 이미지도 저장할 수 있고 파일도 저장할 수 있고 이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자가 생성한 이미지를 거기서 보관할 거예요. 뭐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쓰는 이유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거의 서비스 초반부에는 비용 하나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도메인은 호스팅 KR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특히 닷컴이나 KR 도메인은 여기가 제일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하셔도 되고, 연습하실 때는 저는 연습용 도메인으로 딸깍 XYZ를 했거든요. 뭐 해볼게요. 딸깍 리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KR 도메인은 9,800원, 닷컴은 16,400원 이런데, 연습용이니까 뭐 이런 거 구매하셔도 돼요. 혼자 하실 거니까. 근데 이런 도메인의 함정은 1년이 지나면 이제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용으로 하실 거면 이걸로 하시고, 실제로 사이트 런칭까지 목표하시면 이 중에서 닷컴을 가장 추천드려요. 하지만 닷컴 도메인은 이미 좋은 거는 대부분 차지가 돼 있으니까, 만약에 닷컴에 꼭 적용하고 싶은 도메인이 있는데 이미 차지가 돼 있다, 그러면 .kr까지는 뭐, 그래서 이런 도메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이 장바구니 담은 다음에 그냥 구매하시면 돼요. 이 도메인 개인정보 보호는 뭐냐면, 이 서비스를 신청을 안 하면 후이즈 같은 뭐 도메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에 내 이름이나 이메일 같은 게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용화할 사이트에는 뭐 비용이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신청하는 편이긴 해요.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 저는 교육용으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2,000원짜리 딸깍 닷몬스터라는 도메인을 구매했습니다. 이제 도메인 구매를 마쳤으니까 DNS를 변경해 볼게요. 내 서비스에서 도메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방금 구매한 딸깍 몬스터를 클릭하고요. 여기서 네임 서버 DNS를 클릭하면 여기 이제 호스팅 KR 네임 서버가 4개가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2개를 삭제해 주고요. 이제 노션 페이지로 돌아가면 제가 클라우드 플레이어 주소를 넣어놨거든요. 이걸 클릭해서 사이트로 들어가서 가입을 해주세요.
먼저 가입 및 로그인을 하면은 제가 새로운 아이디로 한번 가입해 봤더니 처음부터 도메인 등록을 하는 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영문으로 돼 있었는데 프로필 누르고 언어 한국어로 바꿔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면 계정 홈 메뉴에 등록된 도메인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한번 크게 해서 볼게요. 여기가 이제 네임 서버가 잘못된 이름 서버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아직 호스팅 KLO DNS 도메인 네임 서버, 즉 이름 서버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개요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할당된 클라우드 이름 서버 추가하기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정 홈 누르면 이렇게 등록한 도메인이 보이는데, 딸깍 몬스터 방금 구매한 거 클릭하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 이름 서버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 그리고 또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 저장을 한 다음에 OK를 눌러주면, 이제 우리가 호스팅 KL에서 도메인을 샀지만 DNS 서버는 클라우드 플레어를 이용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지금 이름 서버 확인을 눌러주면은, 뭐 여긴 몇 시간이라고 써있지만 이런 거 대부분 한 5분 내로는 다 됩니다. 실제로 약 5분 정도 후에 이 상태가 비활성화 상태에서 활성화 상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메뉴 위치 같은 거는 이렇게 제가 노션 페이지에 굉장히 상세하게 다 적어 놨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이거 보면서 하셔도 돼요. 이제 버셀의 도메인을 등록하고 또 버셀이랑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연동해 보겠습니다. 버셀 도메인 등록은 홈페이지에서 이 삼각형을 누르면 대시보드로 이동이 되거든요. 여기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도메인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버셀 기본 도메인 하나만 등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add 도메인을 누르고 방금 구매한 딸깍 몬스터 도메인을 등록해 줍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빨갛게 invalid configuration이라고 오류가 날 거예요. 이 오류가 뜨는 이유는 DNS는 클라우드 플레어인데 이 버셀과의 연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연동에 필요한 정보는 이 run more 버튼을 누르면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를 그대로 냅둘게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로 돌아가서 저희가 구매한 딸깍 몬스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DNS 레코드를 클릭합니다. 여기 이것저것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설정 값을 바꿔서 버셀이랑 연동을 해 줄게요. 방금 전에 버셀 거를 켜놨었죠. 여기서 레코드 추가를 눌러서 이 왼쪽에 있는 버셀 데이터를 오른쪽에 있는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등록할 거예요. 여기서 타입은 A인데 형식 A 잘 입력되어 있고요. 이름 붙여놓고 밸류 붙여놓고 프록시는 꺼줄게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등록해 줄게요. 이 밑에 있는 거 형식에서 cname이죠. 그리고 값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프록시는 꺼줄게요. 여기서 프록시를 킨 상태에서 등록하면 버셀에서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끄는 거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미 등록이 다른 게 돼 있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 cname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삭제할게요. 그리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다 등록이 됐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등록한 거 두 개 외에는 다 삭제를 해주셔도 돼요. 다 삭제를 하고 이렇게 두 개만 남겨놨고요. 이제 버셀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리프레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도메인 연동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 한번 클릭해 보면 다 들어가지죠. 이 연동 방법에 대해서는 문서에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이거 보고 하시면 되세요. 이제 회원 가입이랑 로그인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저는 회원 가입을 받는 사이트를 현재 두 개를 운영 중인데요. 처음에 이 사이트를 만들 때 요즘에는 이메일 가입자 비중이 낮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낮더라고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수준이었어요. 여기 이제 개인정보가 있어서 여기는 가렸고요. 이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입했는지인데요. 여기 이메일 하나 있는데 이것도 제가 테스트 계정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waiting for ver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진짜로 이메일이 없습니다. 하나 있네요. 근데 이 구글이랑 카카오 로그인은 또 연동만 잘 해놓으면은 로그인 이슈 같은 게 없는데, 이메일 연동의 경우에는 외부 서비스를 연동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로그인이 되는데 화면에는 로그인이 안 된 상태로 보인다든지, 그 반대로 로그아웃을 했는데 화면에서는 아직도 접속되어 있는 상태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로그인이 계속 실패하거나 뭐 이런 수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메일 로그인을 구현하는 순간 비밀번호 찾기 기능도 구현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메일은 또 가입할 때 인증 메일을 보내잖아요. 그거를 구현하려면 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만들 때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메일 가입은 처음부터 아예 제외하고 구현할 거예요. 그게 이제 개발할 때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구글이랑 카카오 로그인만 구현을 할 거고요. 이제 해외 사이트들은 실제로 이메일 로그인을 많이 없앤 추세거든요. 우리나라는 조금 남아있지만요. 이디오그램 역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이제 이 이미지를 첨부한 상태에서 명령어를 입력할 거예요. 이렇게 스크린샷을 떠서 여기에 붙여 넣고요.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이 스타일이 아니라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으면 그 사이트의 로그인 창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여기 첨부하고요. 로그인 창을 구현할 거야. 첨부한 이미지의 스타일을 참조해서 만들어줘. 별도의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현재 보고 있는 화면 가운데에 창이 팝업되는 형태. 즉 로그인 페이지를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버튼 같은 걸 클릭하면 지금은 안 뜨지만 이제 뭘 클릭해도 이 가운데 로그인 창이 뜨게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로그인을 시킬 거예요. 프롬프트를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요소를 클릭하면 로그인 창이 팝업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프롬프트 입력창, 생성하기 버튼 모델, 스타일, 비율, 드롭다운, 뭐 이런 거를 클릭하면은 다 그런 창이 뜨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로그인 창 레이아웃은 가운데 정렬 필수. 그러니까 로그인 창을 만드는데 뭐 위나 아래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에 딱 뜨게 해달라고 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어 놓고 한번 명령을 입력해 볼게요. 잠시 후에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한번 이것저것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잘 됐죠. 뭐 이런 것도 클릭해도, 내 갤러리 클릭해도 되고요. 시작하기 눌러도 되고, 뭐 이런 거 눌러도 되고요. 그래서 잘 지정한 대로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노션 페이지 만들 때만 해도 로그인 창 바깥쪽이 이렇게 검게 나와서 수정을 또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AI 모델 성능이 좋아졌는지 여기까지 아직 한 번도 오류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수파베이스를 연동할 건데요. 수파베이스는 BAS, BAAS라고 불리는 서비스예요. 그 전에 SaaS는 Software as a Service라고 소프트웨어가 기능하는 기능을 웹을 통해서 제공하는 이런 걸 SaaS라고 하죠. 근데 BAS는 Backend as a Servic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수파베이스는 간단한 백엔드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요. 물론 엄청나게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을 다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백엔드를 따로 둬야겠지만, 저희 같은 1인 개발자가 간단한 서비스를 만들 때는 수파베이스로도 차고 넘칩니다. 이제 수파베이스에 가입하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수파베이스는 무료 플랜에서는 총 2가지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어요. 아이디 하나당요. 그리고 회원 가입 정보가 저장되는 테이블이 수파베이스에서 기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보냐면 여기서 프로젝트 들어가서 여기 Authentication에서 이 유저스 테이블에, 이 유저스 테이블은
추후에 저희가 만들 테이블과 다르게 이 컬럼 같은 것도 변경을 못하고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건드릴 수가 없는 테이블이에요.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유저스 테이블을 좀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한데 그건 수파베이스를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아무튼 누군가 신규 회원을 가입하면 이 유저스 테이블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파베이스에서 권장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이 유저스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프로파일스라는 테이블을 새로 만들어서 이 유저스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다 가져오고 그 프로파일스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서 추가해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권장사항대로 다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프로파일스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권장사항에 대한 공식 문서인데요. 이번에는 뭐 문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MD 파일을 만들어서 첨부하면 더 좋지만 이번에는 그냥 링크를 첨부해서 한번 해볼게요. 복사하고 붙여넣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 링크 붙여놓고 위 문서 참조해서 수파베이스 프로파일스 테이블 만들어줘. 해당 테이블에서 유저 권한, 어드민, 유저, 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프로파일스 테이블에서 관리자, 일반 유저,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권한을 설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테이블을 만들고 뭐 기능을 바꾸고 아니면 테이블에 입력할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SQL이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 파일 여기 수파베이스 안에 생성해 줬거든요. 클릭을 하면 이런 긴 코드를 적어줬어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걸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모르는 상태니까 일단 AI가 제공해 준 대로 복사해서 수파베이스로 돌아오고요. 여기서 왼쪽에 SQL 에디터라는 메뉴에 접속해서 이제 이걸 붙여넣고 아래쪽에 있는 Run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Success No Loss Returned라고 되면 문제가 없이 이 SQL이 잘 실행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류가 뜨면 여기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는 저희가 Authentication에서 Users 테이블에 들어갔었죠. 이거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저도 신규 가입을 새로 한 상태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젠.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들고 관리할 테이블들은 이 테이블 에디터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방금 프로파일스 테이블 만들었죠.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유저 롤 저희가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있고요. 이제 누군가가 가입을 하면 여기에도 자동으로 등록되게 이따 또 설정을 할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해볼 것은 내 프로젝트랑 수파베이스를 연동할 건데요. 이 수파베이스 역시 연동 가이드를 다 제공합니다. 이 문서 참조해 놓은 거는 수파베이스의 인증, us 기능을 Next.js 앱에서 서버 사이드로 구현한 방법을 설명한 가이드인데요. MD로 저장해서 제공하면 더 좋겠지만 너무 번거로우니까 한번 링크로 해볼게요. 한번 이제 다시 명령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제 구글이랑 카카오 로그인을 수파베이스에서 구현할 건데 이 링크는 Next.js 앱에서 뭐 방금 말했던 기능을 구현한 방법에 대한 수파베이스 공식 문서인데 참조해서 구현해 달라고 했고요. 수파베이스는 이제 또 각 외부 로그인에 대한 공식 문서도 별도로 제공합니다. 다음 링크는 구글이나 카카오 로그인에 대한 수파베이스 공식 문서인데 이것도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성공한 다음에 사용자가 로그인을 시도한 페이지로 돌아가야 된다고 명시를 했는데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이 문구를 따로 명시를 안 해주면 로그인한 페이지가 아니라 메인 페이지로 자꾸 돌아가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명시했습니다.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렇게 구현이 완료됐다고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각 환경 변수랑 이런 연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수파베이스 프로젝트 생성한 다음에 env 로컬 파일에 이 두 개를 업데이트 하라고 하거든요. env 로컬 들어가 보면 이미 이건 기재가 돼 있어요. 이 두 키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두 키는 어디서 보냐면 여기 설정, 데이터 API, 그리고 여기 URL 있죠. 이걸 카피해서
먼저 여기 프로젝트 URL에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아논키는 여기 똑같이 설정해서 API 키 들어가면 여기 레가시 아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거 복사해서 이 아논키 여기에 입력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버셀의 환경 변수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프로젝트 클릭하고 세팅스 그리고 environmental variances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 환경을 프로덕션만 남겨주시고 아까 입력했던 이 앞쪽에 있는 거를 키에 그리고 뒤에 실제 값을 value에 입력해 주고 하나 더 추가해서 이 앞쪽에 있는 것을 앞쪽에 그리고 이 실제 값을 value에 입력하고 저장해 줍니다. 이 환경 변수를 입력하면 이렇게 재배포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를 더 해줄 건데 뭘 할 거냐면 이디오그램 API 키를 입력해 줄 거예요. 아까 저희 이미지 생성이 사이트에서 문제 없이 됐었잖아요. 근데 현재 그거는 개발 환경에서만 잘 되는 상태고 이 도메인 등록한 사이트에서 들어가면 이미지 생성이 안 됩니다. 여기에 키를 등록해 줘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또 ENB 로컬 파일에 있는 이디오그램 API 키를 앞쪽에 입력해 주고 이 값을 입력해 주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칸 취소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하고 다시 리디플로이를 해주면 이제 저희가 구매한 도메인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생성해도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이제 저희가 수파베이스를 직접 이용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수파베이스 MCP를 연동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저희 MCP 설정하기 위해서 MCP JSON 파일에 데이터를 넣어놨었죠. 저는 클로드 코드니까 메인 화면에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세 개는 바로 연동이 됐었는데 수파베이스는 이제 여기 추후 반영 예정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 프로젝트 아이디는 수파베이스 세팅 그리고 제네럴에 있는 여기 아이디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거를 이 부분에 입력을 해 줍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으로 수파베이스 액세스 토큰은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은 이렇게 발급이 돼 있는데 이걸 저는 이미 발급이 돼 있는데 새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토큰을 발급받아서 여기에 입력하시면 돼요. 쟤는 제 키가 노출되기 때문에 따로 녹화에는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리드 온리 모드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파베이스 MCP를 이용하면은 리드 온리 모드가 아닐 때는 알아서 바로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바꿔주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수파베이스는 코드가 좀 이상해지면 GitHub나 뭐 체크포인트 이용해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수파베이스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바꿀 때 철저하게 여러 번 분석시키고 정말 확실할 때 바꾸기 위해서 리드 온리 모드로 해서 그래서 수파베이스 MCP가 저희 수파베이스 데이터를 읽어서 정보를 제공하면 저희가 직접 그 제공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수파베이스에서 실행하는 형태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구글 로그인을 구현할 건데요. 구글 로그인을 구현하려면 먼저 클라우드 콘솔에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가입을 해 주시고요. 가입이 완료되면 여기 상단 박스를 클릭한 다음에 새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프로젝트 이름 뭐 딸깍 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돼요. 생성되고 있죠. 그 다음에 구글 인증 플랫폼을 구성할 건데 그럼 콘솔 바 왼쪽 사이드 바에 API 및 서비스에 OAuth 동의 화면에 들어갑니다. 이 OAuth라는 용어 자체가 인증이라는 뭐 그런 용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개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앱 이름을 딸깍 리라고 하고 사용자 지원 이메일 책가장 gmail.com 썼고요. 본인 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그다음에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다음에 연락처 입력 정보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API 사용자 정책 데이터 이거 동의하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오아스 구성이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 설명에 있는 거대로 계속 하면 돼요. 그래도 같이 해볼게요. 개요에서 오아스 클라이언트 만들기 누르고, 우리는 웹사이트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유형의 웹 애플리케이션 누르고 이름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뭐 보안 비밀번호 이런 걸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다시 확인을 못 해요. 여기 보면 이 대화 상자를 닫으면 더 이상 클라이언트 보안 비밀번호를 보관할 수 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일단 스티커 메모에 저장해 놓을게요. 일단 이렇게 해 놓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거는 잘 보관하셔야 돼요.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이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그 보안 비밀번호는 다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물론 여기 저장을 못했다 그러면은 이거 지우고 여기 새로 만들면 또 새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거 저장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원본 이제 승인된 리디렉션 URI를 등록할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자세하게 써놓고요. 이 두 가지 영역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먼저 위쪽 승인된 자바스크립트 원본에는 이 두 가지 값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면 로컬호스트 3000 입력을 해주고요.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에는 이제 실제 도메인을 입력하시면 돼요. 저는 방금 구매한 게 딸깍 몬스터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승인된 리디렉션 URI에는 이제 수파베이스 URL을 입력해야 되거든요. 수파베이스 URL은 프로젝트 세팅스 데이터 API 가면 있었죠. 이걸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고,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 있는 건 그대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뭐 보안 비밀번호 이런 걸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다시 확인을 못 해요. 여기 보면 이 대화 상자를 닫으면 더 이상 클라이언트 보안 비밀번호를 보관할 수 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 메일에 저장하는데 일단 스티커 메모에 저장해 놓을게요. 일단 이렇게 해 놓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거는 잘 보관하셔야 돼요.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이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그 보안 비밀번호는 다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물론 여기 저장을 못했다 그러면은 이거 지우고 여기 새로 만들면 또 새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거 저장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파베이스 등록할 건데, 여기 Authentication 메뉴에서 보면 URL Configuration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이트 URL이랑 리다이렉트 URL스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 사이트 URL을 입력해 줍니다. 저는 몬스터로 구매했죠. 등록하고, 그리고 리다이렉트 URL에 이거 5개를 다 등록을 해 줄게요. 그리고 저장을 해 줍니다. 여기서 이 별표의 의미는 저희가 개발 서버를 키면 기본적으로 3000이 켜지는데, 하다 보면 3000이 켜져 있는데 개발 서버를 하나 더 실행해서 3001이 켜지고 또 3002가 켜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별표 두 개를 붙인 걸 입력하면 그 3000이란 거 내에서 모든 작업을 허용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01, 3002까지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파베이스랑 구글을 연동해 볼게요. Authentication에서 Sign in Providers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에 구글이 있어요. 이거 클릭하면 이제 이걸 enable 해 주시고요. 아까 클라이언트 아이디 적어놨던 거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클라이언트 보안 비밀번호 이것도 여기서 붙여놓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딸깍 스튜디오에 한번 돌아가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구글로 계속하기를 누르면 이제 가입하라고 뜨죠. 이제 가입을 하고요.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어선티케이션의 유저스에 이렇게 가입자 정보가 들어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내가 방금 로그인을 했는데 여기 아직도 시작하기라고 되어 있죠. 제가 노션 작업할 때는 똑같은 이슈가 발생한 것 같아요. 사용자 프로필 버튼을 구형할 건데 여기를 복사해서 명령어 입력창에 사용자가 로그인을 완료하면 홈페이지 헤더바 우측 상단에 에메랄드색 원형 프로필 아이콘을 표시해달라고 했고, 그 프로필 아이콘에는 그 보통 해외 사이트 보면 메일 주소 첫 번째 글자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 첫 번째 영문자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했고, 프로필 아이콘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앞으로 사용자가 사용할 메뉴들, 이미지 생성, 내 갤러리, 사용 내역, 로그아웃 옵션이 표시되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작업이라서 이 MCP 두 개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이렇게 작업이 완료돼서 사이트로 돌아가 보면 이제 시작하기 버튼이 아니라 이 프로필 아이콘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로그인이 안 된 상태가 아니에요. 로그인이 안 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구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로 보였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모든 이런 하나하나의 구현 요소를 다 직접 만들어줘야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죠? 카카오 로그인도 여기 보면은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다 상세하게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고 스킵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구현한 사이트는 이런 메뉴가 여러 개 있지만 실제로 뭐 없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내 갤러리 페이지를 먼저 구현해 볼까요? 내 갤러리 페이지는 사용자가 생성한 이미지를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먼저 UI를 구현해 볼 거예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읽어 볼게요. 사용자가 메인 페이지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모아서 볼 수 있는 내 갤러리 페이지 만들어줘. 그리고 헤더바의 내 갤러리 버튼을 누르면 이동하고, 근데 헤더바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걸 안 쓰면은 아예 별도의 페이지로 이동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 바는 유지된 상태에서 안의 내용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준 거고요.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서 생성한 모든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모바일에선 2줄, 컴퓨터에선 4줄. 그리고 이미지 위에 마우스 올리면 뭐 다운로드 삭제 아이콘 표시되고, 최대 20개의 이미지를 표시하고 스크롤을 내리면 자동으로 더 불러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이미지를 보여주면 로딩 속도가 느리고 데이터 낭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지를 클릭하면 뭐 2가지 영역으로 나눠진 팝업 띄워주고, 뭐 그거에 대한 설명, 또 여러 가지 설명을 썼습니다. 그 다 어떤 식으로 페이지를 구성할지에 대한 설명이니까 입력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렇게 내 갤러리 페이지를 완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내 갤러리를 클릭해 보면 드디어 에러가 하나 떴네요. 이런 홈페이지에 바로 나오는 에러는 이거 복사해서 AI한테 그냥 한번 붙여 넣어주면, 사실 이런 에러를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 번 반복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깊게 파고 들어가는데, 일단 한번 붙여 넣어보고 한 번만에 해결돼 버리는 그런 에러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처리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터미널에도 아마 똑같이 에러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 붙여 넣으셔도 돼요. 이런 거는 이제 금방 해결되니까 이거는 뭐 깊게 파고 들어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에 이제 랜덤 이미지가 막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프롬프트 입력한 거 보시면 개발 환경에만 보이는 랜덤한 샘플 이미지를 반영해 달라고 했고, 이 픽썸 포토스라는 데는 이제 랜덤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어떤 형태로 반영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 이게 실제 사용자한테는 보이면 안 되니까 개발 환경에서만 보이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개발 환경이랑 실제 사용자 실제로 배포한 페이지를 또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해보면 제가 여기 요청했던 대로 사용자 프롬프트, 매직 프롬프트는 AI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해준 프롬프트예요. 생성일, 다운로드, 삭제 버튼까지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이거를 누르고 스파이더 워먼이라고 해볼게요. 잠시 후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내 갤러리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아직 이걸 또 구현해 줘야 됩니다. 이거 자체를 해결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메인 페이지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내 갤러리에 저장해 줘 정도로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하나 해야 되는 게 있는 게, 지금 그렇게 저장되더라도 문제가 하나 뭐냐면, 다시 한 번만 생성해 볼게요. 스파이더 워먼이라고 하고 생성을 해보면 이 이미지에 우클릭을 해서 이미지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새로 입력해보면 여기에는 이디오그램 AI라는 사이트로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영구 저장되는 게 아니라 한 2, 3일 정도만 저장되고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형태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영구 보관소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할 거는 이미지 영구 보관소를 만들고 그거랑 연동되는 상태에서 내 갤러리에까지 생성된 이미지가 저장하게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현할 거에 대한 플로우를 한번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이미지를 생성하면 이디오그램 API를 호출해서 이미지가 생성되고요. 지금 현재 상태죠. 이디오그램 URL로 저장이 되죠. 근데 거기에 저장된 이미지를 서버로 다운로드 시킬 거예요. 그리고 서버에서 클라우드플레어 R2 이미지 연구 보관소죠. 그래서 그 다운받은 이미지를 클라우드플레어 R2에 업로드를 시킬 거예요. 이게 다 코드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파베이스 DB에도 이미지스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용자 ID, 이디오그램 URL, 그리고 R2 연구 보관 URL, 그리고 프롬프트, 해상도, 시드 등 메타데이터 그런 걸 저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엔드에 이디오그램에서 저장된 이미지가 아닌 R2에 저장된 이미지를 보여주게 할 거예요. 이 내용이 그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고, 저희가 이제 해줘야 될 게 되게 많아요. R2를 이용한다고 했지만 R2에 뭔가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세팅해 놓은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써 놓은 거고, 또 저희가 아까 입력했던 명령어를 보면 이미지 정보를 저장할 수파베이스 테이블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 없는 상태고요. 수파베이스 리드미 모드니까 직접 만들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것도 설정을 해줘야 되고 환경 변수도 설정해 줘야 되고요.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수파베이스의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들어 줬죠. 여기서 수파베이스 002로 만들어 줬어요. 이 파일들은 절대 지우면 안 됩니다. AI가 나중에 작업을 수행할 때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MCP로 보긴 하지만 여태까지 어떻게 바꿔왔는지를 평가해서 변경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냥 지우지 않고 계속 가져가신다고 보면 돼요. 이거 복사해서 수파베이스로 돌아와서 이제 SQL 에디터는 위치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붙여넣고 실행을 해줍니다. 아직 초반이라서 웬만하면 에러가 안 날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테이블 에디터 들어가 보면 이제 저희가 지정한 이름으로 generated image라는 테이블이 있고 R2 URL, 유저 프롬프트 이런 게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클라우드플레어에 접속해서 셋업을 할 건데요. 클라우드플레어에 가서 스토리지 및 데이터베이스에서 R2 오브젝트 스토리지 개요에 들어가면, 저는 이미 등록이 돼 있어서 안 뜨는데
이런 카드 정보 등록을 하라고 할 거거든요. 네, 무료 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프로젝트 초반에는 비용이 발생 안 한다고 보셔도 돼요. 이거 하나씩 보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버킷 생성 클릭하고 버킷 이름 딸깍 리로 하고 생성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I 토큰을 받을 건데 여기 R2 오브젝트 스토리지 개요에서 여기 어카운트 아이디 어카운트 디테일의 매니지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생성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토큰 이름을 딸깍 리로 하고 개체 읽기 및 쓰기 특정 버킷에만 적용 하면 여기 딸깍 리 한 거 있죠. 이거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어카운트 API 토큰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값들을 줘요. 이것도 페이지를 나가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저장을 해 두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여주기용 프로젝트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대충 저장하는데 완전 안전한 보관소에 별도로 저장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R2 셋업 이어서 해볼게요. 스토리지 및 데이터베이스 R2에서 다시 개요로 가고요. 생성한 버킷 클릭하고 여기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설정 도메인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미지스 하고 구매한 도메인명을 입력합니다. 저는 딸깍 몬스터라고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버튼을 눌러주면 도메인 연결 버튼이 나오거든요. 이걸 누르면 잠시 후에 이렇게 사용자 설정 도메인이 연동이 완료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6가지 값을 입력한 다음에 붙여넣습니다. 각각에 대한 확인 방법은 이제 다 써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버셀의 환경 변수도 반영해야 되는데 이제 환경 변수 반영하는 것들은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입력한 다음에 R2 연동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R2 연동 테스트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연동이 잘 되었는지 테스트 해봐라고 하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이렇게 R2 연동 테스트를 전부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제 R2 연동이 완료됐으니까 다시 개발 중인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여기서 스파이더 워먼이라고 하고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생성이 됐고요. 이제 내 갤러리에 돌아가 보면 잘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환경은 개발 서버고요. 개발 서버에서는 이제 잘 저장되는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똑같이 잘 적용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것을 GitHub에 업데이트를 해 주고요. 여기서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로그인 다시 해 주고요. 스파이더 워먼이라고 입력하고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는 생성이 잘 완료가 됐고 이제 내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아까 전에 개발 서버에서 만든 이미지는 보이는데 방금 만든 건 없죠. 아직 뭔가가 연동이 잘 안 된 거예요. 여기 버셀 환경 변수 메뉴에 보면은 R2 Secret Access K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KE가 아니라 KEY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거 한 글자 잘못된 것 때문에도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플로이가 다시 된 다음에 한번 생성을 해보면 딸깍 몬스터에 접속을 했고요. 스파이더 워먼으로 계속 해볼게요. 이미지가 생성이 됐고 이제 내 갤러리에도 정확하게 저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클릭해보고 여기에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 보면 아까는 이디오그램
닷컴으로 나왔었던 게 이제 딸깍 몬스터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R2에 잘 저장이 됐다는 의미예요. 한번 그래도 모르니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스토리지 및 데이터베이스 R2 오브젝트 개요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 딸깍 리를 클릭하고 이미지스를 클릭해보면 여기 이미지 두 개가 잘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만든 거죠. 이제 이미지가 R2에 잘 보관되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다음으로는 이미지 삭제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볼게요. 이거는 사용자가 내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삭제하면 내 갤러리뿐만 아니라 R2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까지 삭제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복사하고 붙여놓고 한번 읽어보면 방금 말한 그대로 사용자가 내 갤러리에서 이미지를 직접 삭제하면 R2 그리고 수파베이스 DB에서 삭제하고 내 갤러리에도 더 이상 표시되지 않게 해달라고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전혀 기대를 못했었는데 이미 이미지 삭제 기능이 완전히 구현돼 있다고 하네요. 그럼 한번 직접 검증을 해봐야겠죠? 여기서 두 번째 이미지를 삭제를 해보고 여기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가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남아있는 이미지 똑같죠? 그리고 하나 더 삭제해 보면 이제 여기서도 완전히 삭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연동이 잘 돼 있었네요. 다음으로 크레딧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딸깍 스튜디오의 상태는 크레딧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로그인한 사용자라면 누구나 무제한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크레딧 시스템을 도입을 할 거고요. 근데 이 크레딧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있어요. 먼저 구매 내역은 최소 5년간은 보관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요. 꼭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그거에 대응해 주기 위해서는 크레딧 상세 소진 내역 또한 반드시 저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먼저 구매한 크레딧이 먼저 소진되는 FIFO, First In, First Out, 즉 선입 선출 로직도 적용돼야 하고 또 이미지를 생성할 때마다 몇 개의 크레딧이 소진되는지 뭐 이런 하나하나를 다 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한 번에 다 정리해 놓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시스템이 꼬여버리기도 하고 구조 자체가 되게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지라도 미리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를 다 준비를 해 놓고 한 번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이제 비개발자가 바이브 코딩으로 처음 접해보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한 번에 하나씩밖에 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이 강의를 들으시니까 어떤 게 필요한지 좀 이것만 한번 해봐도 감이 많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다른 거를 구현하더라도 훨씬 유리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크레딧 시스템 구현하기를 눌러보면 제가 아래쪽에 프롬프트를 준비해 놨어요. 엄청 길죠? 근데 요구사항을 이제 섹션별로 다 나눠 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크레딧 정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 요금 정책에 대한 내용, 요금 정책에 대한 설명, 이거를 하나하나 다 쪼개서 상세하게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한번 붙여 볼게요. 그래도 한번 대강이라도 읽어보면 크레딧 정책 한 번에 몇 개씩 차감되게 할지, 그리고 FIFO 이거 선입 선출은 꼭 적용해야 되고요. 요금제를 어떻게 짤지, 그리고 크레딧 표시를 어디에 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해보셨으니까 익숙하시죠. 그리고 FIFO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FIFO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추가로 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용자한테 돈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환불 정책이 아주 잘 구현되어 있어야 돼요. 돈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처리가 잘 안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진짜 멘붕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불 정책도 아주 상세하게 써놨고,
또 중요한 거,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테이블이 들어가야 되고 그 각각의 테이블마다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을 참조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다 써놨거든요. 여기서 핵심만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아까 어스 테이블이 있었고, 근데 그거는 수파베이스에서 관리하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건드리는 걸 권장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프로파일스 테이블에 그거를 정보를 가져와서 거기서 추가하고 싶은 걸 추가하거나 뭐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새로 만들 테이블들은 이 프로파일스 테이블을 참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안 써놓으면 각각의 테이블이 다 어스를 참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기재를 해줬어요. 여기서 프라이싱 플랜스만 프로파일을 참조하라는 말을 안 써놨는데, 이 가격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개개 사용자와는 관련이 없는 별도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조하지 말고 독립적인 테이블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꽤 복잡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한참 후에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많은 파일들을 생성해 줬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AI가 만들어줬던 SQL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별도로 검증 없이 그대로 입력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실수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저는 딸깍 스튜디오를 만든 이후에 SQL에 대해서 별도로 공부를 했어요. 자격증까지 이제 공부를 했었고, 근데 그런 레벨에 오르기 전까지는 항상 해온 작업이 만들어준 SQL 파일을 한 번 더 검증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명령어로 수파베이스 MCP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해서 너가 만들어준 SQL 파일을 다시 검토해봐, 이런 식으로 재검증을 시킵니다. 한번 재검증을 시켜도 제대로 못할 때가 또 있어요. 그러면 집요하게 끝까지 여러 번 검증시키고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편이에요. 여기에 시간이 조금 더 들지라도 잘못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실행해서 꼬이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성이 높고, 사실 이거는 거의 필수 작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초반에는요. 이미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확인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하죠. 그리고 수정을 한다고 해요. 잠시 후에 이렇게 재검증이 완료된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복사해서 수파베이스 SQL 에디터에 붙여넣겠습니다. 런을 눌러주고요. 그러면 테이블 에디터에 이제 다양한 테이블이 추가로 생성이 됐죠. 그리고 딸깍 스튜디오로 돌아가 보면 요금제 페이지에 이제 이런 게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구매를 해 볼게요. 그러면 30 크레딧이 추가됐다고 뜹니다. 한번 더 해보면 60 크레딧이 추가됐다고 떠요. 이건 아직 실제 페이먼트사를 연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90 크레딧이라고 표시가 돼요. 바로 반영이 안 되고 새로 고침을 해야지 됐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또 잡아줘야 되는 오류 중 하나예요. 어렵죠. 그리고 이제 사용 내역에 들어가 보면 두 번으로 이렇게 잘 나눠서 구매 내역이 있고, 이미지 생성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로 가서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보면 스파이더 워먼, 그러면 이미지 생성이 됐고 89 크레딧으로 크레딧이 하나 차감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내역 들어가 보면 여기에 하나 사용된 게 보이죠. 사실 약 한 달 전에 노션 작업할 때만 해도 이 오류가 또 났었는데, 이번에는 오류가 없이 해결이 됐어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클로드 4.5 오퍼스 모델이 있고 없고 차이인데, 더 성능이 뛰어난 모델이 나오면서 이런 오류 없이 바로 해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지금까지 꽤 복잡한 작업들을 해왔는데 오류가 사실상 거의 없었죠. 수파베이스를 이용하려면 로우 레벨 시큐리티라는 행단위 보안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functions, security definer, 그리고 RPC 이런 개념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영상에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문서를 보면서 좀 천천히 이해해 가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먼저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만들어 보면서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몇 달 전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AI에 의존해서 만들었었기 때문에 오류가 진짜 많이 났었거든요. 그럴 때 AI한테 데이터베이스 검토해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고 그 내용을 직접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AI랑 대화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비개발자가 특정 언어의 코드를 공부하는 것은 그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운영해 보면서 한두 달만 깊게 별도로 공부하면 이제 대략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다 보입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직접 건드리는 능력까지 갖추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AI를 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능력은 충분히 생긴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다른 걸 공부하시기보다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이어서 토스페이먼츠를 연동할 건데요. 토스페이먼츠는 연동 가이드가 다른 어떤 사이트보다 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동 작업이 굉장히 쉬워요. 물론 이건 역시 문서를 제대로 첨부해 줬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연동에 활용할 문서 두 가지를 준비해 왔고요. 뭐 토스페이먼트 MCP 뭐 이런 것도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써본 적 없고 저는 이 두 개 문서를 첨부시켜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고 한번 읽어보면 내가 첨부한 두 개 문서를 철저히 읽으라고 했고요. 이번에도 역시 어떤 프로젝트인지 써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면 되는지를 써줬어요. 그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렇게 연동이 다 됐다고 해요. 제가 계속 잠시 후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거 작업 시간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짧게 끊어서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뭔가 새로 연동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막 5분씩도 걸리고 해요. 아무튼 이제 잘 되나 보러 가야겠죠? 이제 들어가서 다시 크레딧 충전을 눌러보면 구매하기를 눌러보면 이제 이렇게 페이먼트 창이 뜨죠. 아까는 바로 크레딧이 추가됐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환경 실제로 결제되지 않습니다라고 떠 있는데 진짜로 결제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 사스 만들 때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는 제가 몇십 번, 몇백 번을 결제해도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부자가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여기 카카오페이로 한번 해볼게요. 실제 결제 창이랑 화면이랑 핸드폰이나 뭐 신용카드 인증 오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제 카카오페이에 지금 결제하라고 메시지가 왔거든요. 이렇게 결제 완료가 됐고 실제로 30 크레딧이 추가가 됐고요. 이제 이메일로 들어가 보면 가결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스페이먼츠에서 연락까지 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희가 입력한 명령어에 이렇게 키가 두 개가 입력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토스페이먼츠랑 뭘 하지 않아도 가이드 문서에 나와 있는 키라서 이걸로 이렇게 결제 연동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계약을 하고 나면은 이게 내 개인 전용 키가 또 나와요. 그때 이제 이 키만 그걸로 바꿔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연동 자체는 진짜로 쉽습니다. 근데 알아두셔야 되는 게 토스페이먼츠 같은 경우에는 가입비랑 연회비가 최초 33만 원이 들고요. 그 중에 11만 원은 매년 내야 되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판매를 하려면 통신사업자를 또 등록해야 되는데 그게 매년 4만 500원이 나가고요. 그 외 서비스에 따라 다른데 보증보험비도 매년 내야 돼요. 보증보험비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에 따라 되게 다른데 크레딧제의 경우에는 조금 보험료가 셌고 그냥 일반 상품을 파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좀 낮았어요. 그래서 딸깍 스튜디오도 제일 셌던 편인 것 같은데도 한 20만 원은 안 넘었던 것 같아요. 다시 노션 문서로 돌아와 보면 한 달 전에 작업할 때만 해도 여러 가지 오류가 생겨서 해결하는 방법을 다 적어놨는데 이번에는 아무 오류 없이 또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해줘야 될 게 지금은 로컬 환경에서는 결제 테스트가 잘 되는데 프로덕션에서는 또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버셀에 토스페이먼트 결제 연동 테스트용 환경 변수 두 개를 또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이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결제 관리 그리고 환불 처리를 해줄 관리자 페이지를 구현해 볼게요. 관리자 페이지는 대시보드, 회원 관리, 결제 관리, 환불 관리, 플랜 관리까지 총 5개 메뉴로 구성해 볼 거예요. 먼저 관리자 계정을 생성해 줄게요. 슈퍼베이스에 들어가서 여기 어센시케이션에서
이미 유저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create new user 한 다음에 이건 실제 사용하시는 이메일로 하면 좋아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저희는 지금 us에 계정이 생성되면은 프로필 테이블에도 바로 생성이 되게 해놨었죠.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되고 여기서 롤에서 어드민으로 바꿔주면은 이제 이 아이디가 관리자 계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한번 구현해 볼게요. 복사해서 붙여 넣고요. 한번 읽어보면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어줘 에서 이거는 페이지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딸깍 몬스터 슬래시 어드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그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메뉴는 어떻게 되는지, 대시보드에서 표시할 데이터는 DB에서 직접 가져오는 것이 아닌 최대한 다른 메뉴의 데이터를 가져와 집계하는 형태로 제공. DB 정보를 여러 번 끌어오면 느려지니까 다른 데서 이미 가져온 정보를 취합해서 제공하는 형태로 하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가격 정책 같은 게 확립되기 전에는 계속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걸 얼마에 제공하면 더 많이 팔릴까? 그래서 자주 바꾸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매번 DB에 접속해서 바꾸기 귀찮으니까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제 플랜별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변경은 DB 데이터를 끌어오는 거니까 스파베이스 MCP로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철저히 살펴보고 한 번에 연동 되게 구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렇게 작업이 완료돼서 잘 됐는지 한번 보러 갈게요. 여기서 슬래시 어드민을 입력해 보면은 지금 현재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 되어 있으니까 관리자 권한이 없다고 해요. 원래는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 돼 있으면 이 페이지 자체가 안 나오게 하면 더 좋은데 그것도 뭐 명령어로 입력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등록했던 것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처음으로 제가 노션 문서 작업 당시보다 마음에 안 들게 됐어요.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당연히 이 메뉴가 안 보여야겠죠. 그래서 명령어를 입력해 볼게요.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일반 페이지 내비게이션 바가 보이지 않아야 돼 라고 하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렇게 잘 수정이 됐죠. 문서에는 이런 오류가 애초에 일어나지 않게 업데이트를 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또 회원 관리에 지금 회원 2명은 잘 들어왔는데 매출액이 0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명령어로 진행하면 됩니다. 결제 관리 메뉴에서 실제 결제 메뉴를 잘 가져오지 못하는 것 같아. 스파베이스 MCP로 데이터베이스 확인하고 잘 연동해봐.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결과를 보면 코드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관리자가 이제 회원들의 결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없게 권한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스파베이스는 이제 화이트 리스트 방식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못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뭘 할 수 있게 설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관리자는 어떤 걸 할 수 있고 일반 사용자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관리자에게 아직 일반 사용자의 결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됐던 거고, 여기 이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제공해 줬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들어주면 한 번 더 검증을 시킵니다. 너가 만들어준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정확한지 스파베이스 MCP로 데이터베이스 다시 한번 철저하게 체크하고 검토해봐. 이게 귀찮더라도 꼭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이번에도 역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수정한다고 하죠. 벌써부터 말씀드리기 좀 이른 내용이긴 한데 이런 데이터베이스 권한 관리 같은 거를 코드에서 할 수도 있고 방금 한 것처럼 RLS 정책으로 관리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RLS 정책으로 제어하는 것보다 웬만한 거는 다 코드에서 제어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베이스에 정책 같은 걸 많이 두면은 실제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막 정책을 바꿔서 테스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코드에서 제어하면 로컬에서 쉽게 테스트해 볼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유고, 그거 외에도 데이터베이스의 종속성이 높아지면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를 찾기가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수바베이스 MCP가 잘 찾아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종속성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AI가 시켜주는 대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제가 예전에 AI에서 의존해 만들었던 사이트들도 아무 문제 없이 매출 잘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복사해서 수파베이스 SQL 에디터 들어가서 붙여놓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드민 페이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페이지가 유출이 되면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개인 정보도 있고 뭐 환불 처리 요청받은 것도 자기 맘대로 거절해 버릴 수도 있고요. 물론 이런 소규모 사이트에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애초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아까는 어드민 페이지 접속할 때 그냥 아이디랑 로그인만 입력하고 접속을 했었는데, 저는 좀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거기에 2차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그것까지 입력을 맞춰야지 로그인이 되게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로그인을 할 때마다 이메일 인증을 보내서 이메일로 링크를 클릭해야지 접속해야 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정식으로 서비스 운영하기 전에는 그런 보안 장치를 추가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실제로 환불 프로세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제 사이트로 이동한 다음에 하나 구매를 해 볼게요. 그래서 결제를 마쳤고, 이제 여기서 환불 요청을 해 볼게요. 환불 요청을 한 다음에 이제 환불 대기 상태로 잘 바뀌었죠? 다시 어드민 페이지로 가서 환불 관리에 들어가 보면 이제 환불 요청건이 하나가 떠 있죠. 처리하기를 눌러서 승인을 해보면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사이트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용 내역에는 이제 환불 완료로 잘 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더 환불이 됐다는 게 직관적으로 보이게 UI를 바꿔줘야겠죠. 그거는 하시면 됩니다. 뭐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잘 작동했으니까 이 환불 처리가 잘 됐겠죠. 그래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테이블에서 우리 리펀드 리퀘스트 만들어뒀던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스테이터스가 어프로브드라고 돼 있는 게 하나 있죠. 이제 잘 처리가 된 걸로 보시면 돼요. 이 유저 아이디를 가진 유저가 언제 환불 요청을 했고 언제 처리가 됐고 현재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거를 좀 이제 직접 들어가서 하나씩 보면서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프로파일 테이블을 메인 테이블로 두고 거기에 다른 테이블들을 연동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이메일의 아이디는 이거거든요. 클릭해서 카피 셀을 해보면, 다른데 뭐 페이먼트 히스토리 가서 여기에 검색해보면 이 아이디로 어떤 페이먼트가 일어났고 어떤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런 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하시면서 직접 한번 테이블 클릭해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어드민 페이지 만들 때 요금제를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금제 관리 메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금제를 클릭해 보면 지금 현재 뭐 10, 3,900, 30, 9,800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크레딧 5로 바꾼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게 바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면 뭐 가격을 5,000원으로 바꿔요.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서 물론 수파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바꿔도 되지만 이렇게 초반에 가격 정책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더라고요. 물론 가격 정책이 아예 확정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끌어오는 것보다 하드코딩해서 정해진 가격을 써놓는 것이 속도적으로나 성능적으로는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이 정도 갖고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이제 노션 문서로 돌아가서 관리자 페이지 고도화하기, 즉 뭐 환불 관리 페이지 좀 더 깔끔하게 보이게 하고 회원 관리 페이지도 깔끔하게 보이게 하고, 이 중에서 영상으로는 방금 보여드렸던 요금제 관리 페이지에서 할인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열고 이 프롬프트 복사하고요. 여기에 붙여넣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관리자 페이지 요금제 관리 페이지에 플랜별로 할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건데, 수파베이스 프라이싱 플랜스 테이블 한번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방금 봤던 세 가지 플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테이블이죠. 여기에 디스카운티드 프라이스와 디스카운티드 퍼센티지 테이블을 추가해줘. 즉 여기에 컬럼 두 개를 추가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요금제 관리 페이지에서 직접 할인가를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할인가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할인율도 적용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용자 관점에서도 적용된 할인가와 할인율이 요금제 페이지에도 적절하게 적용되어서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작업 역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 전에 수파베이스 MCP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살펴보고 변경사항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근데 작업한 게 수파베이스 테이블을 또 바꿔주는 작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SQL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들어줬어요.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너가 만들어준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정확한지 MCP로 데이터베이스 다시 한번 들어가서 검토해봐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오류가 안 나는 거고, 한번 오류가 나서 꼬이기 시작하면은 진짜 그거 해결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듭니다. 잠시 후에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럼 5번으로 생성이 됐죠. 이걸 복사해서 또 SQL 에디터 들어가서 붙여놓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 직접 들어가 보면 여기 디스카운티드 프라이스랑 퍼센티지 추가가 됐죠. 이거는 보기 편하게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나중에 중요한 건 잘 작동하는지 보는 거겠죠. 요금제 페이지 들어가고요. 여기서 수정, 이제 할인가 2,500원으로 하면 36% 할인됐다고 하죠. 그리고 저장하고 새로 고치면 하면 이렇게 할인율이 잘 뜨고 이제 할인가도 정확하게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뭘 또 할 수 있냐면, 지금은 베이직에 표시되어 있는 이 인기 테두리가 하드코딩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DB에 저장을 하고 그걸 또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를 해서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스타터 아니면 프로에 이 테두리를 옮길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세팅만 해두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상에선 다루지 않을 건데, 초반에 이제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몇 번이라도 써보게 해야지 유료 결제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료 크레딧 설정하는 거, 이것도 사용자를 실제로 받아보면 몇 개 정도 줘야지 전환이 될지를 좀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DB에 들어가서 하기 귀찮으니까 저는 어드민 페이지에서 바로바로 무료 크레딧 개수를 바꿀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 것도 하는 거를 여기 노션 페이지에 적어 놓은 거예요. 다음으로 소프트 딜리트를 구현해 볼 건데요. 이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저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회원이 탈퇴했을 때 그 회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 회원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삭제됐다고 표기만 해두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삭제 표시만 해뒀다고 해서 그 정보를 평생 가져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자동으로 또 삭제 처리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정확히 기재해 놔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소프트웨어 딜리트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다 상세하게 기록을 해뒀고요. 그리고 슈퍼베이스에서도 소프트웨어 딜리트에 대해서 공식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참조시킨 상태에서 명령을 진행할 거예요. 명령어는 아래쪽에 있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고 한번 읽어보면 회원 탈퇴 시 소프트 딜리트 방식을 적용할 건데 여기 공식 문서가 있으니까 이거 보고 하고 문서에 나와 있듯이 프로파일스 테이블에 deleted at 컬럼을 추가해서 관리해 줘 라고 했는데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작업이니까 작업 전에 반드시 슈퍼베이스 MCP로 현재 데이터베이스 상태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라고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렇게 작업이 완료됐고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들어 줬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검증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잠시 후 재검증이 완료됐고요. 그러면 SQL을 한번 돌려 볼게요. 돌리면 이제 테이블 에디터로 가서 프로파일스를 클릭하면 여기에 이제 deleted at이라는 컬럼이 생기죠. 이제 회원이 탈퇴하면 이 deleted at에 있는 정보가 회원이 탈퇴한 시점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수동으로 하지만 실제로 홈페이지에 회원 탈퇴 기능을 구현했다고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파일이 지워지지 않으니까 나머지 테이블에 있는 이 고객의 정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회원이 실수로 탈퇴했는데 다시 복구해달라. 그러면 이것만 다시 нул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방금 눌로 바꿔주는 작업도 관리자 페이지에 구현해서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그 시스템을 구축할 건데요. 이제 통신 비밀 보호법상 3개월간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보관을 해야 돼요. 보통 로그인이랑 로그아웃 기록 그리고 그 사용자가 어느 페이지에 방문했는지 정도는 거의 필수로 기록하고 그 외의 정보는 사이트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록하게 설정해 두면 돼요. 이번 강의에서는 거의 필수인 로그인, 로그아웃, 페이지 방문 기록만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게 입력할 프롬프트인데 붙여넣기 전에 그 저장한 로그를 계속해서 가져가면 데이터베이스에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이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 준수사항인 90일 후에 자동으로 삭제되는 로직을 구현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는 거니까 슈퍼베이스 MCP로 현재 데이터베이스 살펴보고 나서 구현하라고 할 거예요. 이런 말을 안 쓰면 이제 보통 AI가 현재 상태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지 않고 여기 마이그레이션 파일들 있잖아요. 이거를 보고 작업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것보다는 가장 최신 상태 보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써주는 겁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작업이 완료됐고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완성이 됐고요. 저는 검증까지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죠. SQL 에디터에서 붙여넣고 실행을 하면 이제 테이블 에디터에 가보면 유저 액티비티 로그스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실제로 로그인을 해보면 이제 여기 이런 로그가 찍히기 시작합니다. 내 갤러리를 들어가 보고 요금제, 사용 내역 들어가면은 어느 페이지 들어간지 찍히죠. 그리고 로그아웃을 해보면 이제 여기에 로그아웃도 찍혔어요. 이게 순서대로 안 보이는 이유는 이게 정렬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솔트 디센딩 즉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시면 이제 가장 최근 거부터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로그가 잘 찍히는 게 확인이 됐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여기 90일을 설정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created at 기준으로 90일 후에 삭제가 되는 건데 아까 답변을 보니까 이 피지크론을 활성화를 직접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스파베이스 대시보드 데이터베이스 익스텐션스. 스파베이스 대시보드 데이터베이스 익스텐션에 pg 크론을 활성화 돼 있네요.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을 실행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SQL 에디터 들어가서 실행을 해주면 이제 스케줄이 잡힌 거예요. 즉 90일 후에 삭제가 될 거예요. 이게 잘 등록됐는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테이블 에디터에서 여기에 옵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크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여기 크론 잡이 있고 여기에 커맨드라는 컬럼이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이게 실제로 실행될 명령어예요. 이제 크론 잡이 잘 등록되어 있는 건 확인했으니까 실제로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 보고 이 명령어를 실행해서 삭제를 해 볼게요. 저희가 3개월이 지난 데이터를 삭제하기로 했으니까 4개월 전 날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입력하는 것도 SQL로 다 가능합니다. 근데 붙여넣기 전에 이 SQL에 지금 유저 액티비티 로그스 이거 똑같죠? 그리고 유저 아이디 액티비티 타입 유저 아이디 액티비티 타입 그리고 페이지 패스 이거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붙여넣으면 되는데 혹시나 AI가 이름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긴 한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 부분을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복사하고요. 붙여넣으면 이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를 다시 퍼블릭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여기에 테스트 올드 페이지 로그가 등록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 8월 8일로 등록이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코맨드가 그 피지크론이 실행할 명령어거든요. 이거를 SQL 에디터에서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deleted old activity log 떴고 테이블로 다시 돌아가서 퍼블릭으로 바꿔주고 유저 액티비티 로그 다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정말 많았잖아요. 정보가 유출된 대기업들은 저희가 만든 홈페이지보다 보안이 훨씬 더 강할 텐데도 그렇게 유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털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여나 해커가 내 데이터베이스를 털어가더라도 중요한 정보, 즉 회원들의 개인정보는 전부 암호화를 해둠으로써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거예요. 아직 암호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책과장.com의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보면 여기 이메일이랑 풀네임이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죠. 폰 번호도 마찬가지고요. 즉 이런 식으로 해커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으로 털어가도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키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상태로만 볼 수 있게 해두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된 것들을 풀 수 있는 키가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이제 저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에 가보면 이렇게 이메일 같은 게 그대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암호화할 거예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런 개인정보가 내 데이터베이스에 최대한 담기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꼭 필요한 부분에만 들어가게 설계하는 편이에요. 이건 지금 당장 하시긴 어렵겠지만 나중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를 하는 방법이 저처럼 이렇게 전부 다 암호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마스킹 방식이라고 이 중에 일부만 이렇게 가리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물론 그게 조금 보안 측면에선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암호화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식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저희는 이번에는 AES-256 GCM 방식이란 걸 이용할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전체를 암호화하는 게 유리할지 일부만 마스킹하는 게 유리할지 이런 걸 고민해 보셔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저희가 보안 관련해서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부 암호화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복호화는 암호화와 함께 따라다니는 개념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해 버리면 이게 누구 건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암호화된 데이터가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자동으로 복호화가 돼서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이 정보를 다 볼 수 있게 설정을 해 놨어요. 이제 AI한테 명령을 입력해 볼 건데, 암호화하는 거를 따로, 복호하는 거를 따로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가면 작업이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부터 암호화는 어떤 것을 할지, 그리고 또 복호화는 어디서 할지, 이런 거를 한 번에 명령을 해줘야 돼요. 이걸 복사해서 붙여 넣고 한번 읽어보면, 프로파일스 테이블의 이메일 풀네임,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로그 테이블의 IP 어드레스를 이 방식으로 암호화를 할 건데, 어플리케이션 레벨 코드에서 암호화 해달라고 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암호화를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이 코드 단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데이터베이스에 종속되는 무언가는 최대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 단에서 하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메일과 풀네임은 어드민 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복호화 로직도 추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겨우시겠지만 이거 데이터베이스 변경하는 거잖아요. 수파베이스 MCP로 현재 데이터베이스 철저하게 살펴보고 구현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작업이 완료됐고요. 이제 여기 마이그레이션 파일, 그리고 이 암호화된 키를 또 줬어요. 이걸 직접 안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사이트 제가 저장해 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만드시면 되고요. 이 키는 이제 절대로 유출되면 안 되는 키예요. 저는 지금 강의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바로 아셔야 돼요. 이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귀찮고 지겹죠? 근데 꼭 하셔야 돼요. 한 번 검증했는데 명확하게 된 것 같지 않다. 그럼 두세 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검증이 완료됐으니까 이제 이걸 복사해서 SQL 에디터에서 붙여넣고 실행을 할게요. 그러면 문제 없이 됐다고 하죠. 그럼 이제 잘 됐나 확인해 봐야겠죠. 로컬 서버에서 새로운 구글 아이디로 한번 가입을 해 볼게요. 이렇게 가입이 됐고, 데이터베이스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어스 테이블에 이 새로운 아이디 잘 생성이 돼 있고요. 프로파일스 테이블에도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제 잘 한 칸이 더 생겼는데, 이제 이메일이랑 풀네임이 안 보이죠. 생각해보니까 아바타 URL 주소 이것까지도 암호화를 해야겠네요. 제가 자료에는 업데이트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유저 액티비티 로그, 여기에서도 이제 IP 주소가 이렇게 암호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드민 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이게 방금 가입한 아이디거든요. 근데 DB에는 암호화가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올 때는 복호화가 돼서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정보가 보이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로컬 서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딸깍 몬스터에 접속해서 가입을 하더라도 아직은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지 않을 거예요. 프로덕션 사이트에서도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게 하려면 현재까지 개발한 것을 GitHub에 배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버셀에도 암호화 키를 환경 변수로 저장해 줘야 됩니다. 환경 변수 저장하는 방법은 문서에 잘 설명해 뒀으니까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수파베이스 보안 성능 향상 작업을 할 건데, 수파베이스에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왼쪽 바에 이렇게 전구 모양으로 주황색 표시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Security Advisor 보안, Performance Advisor 성능 관련해서 조언을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경고로 떠 있는 거 5개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80개나 있네요. 그죠?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도 AI에 의존해서 만들면 이런 경고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는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써놨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RLS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올라갔던 순간이 여기에 떠 있는 거 하나하나를 AI한테 물어가면서 어떤 게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확인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수파베이스를 MCP를 이용하면 이 경고까지 전부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고문을 몇 번 반복해서 읽게 하고 그냥 AI한테 의존해서 처리해도 큰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씩 하나씩 물어가면서 이해를 해 보시길 좀 추천드리긴 해요. 그러면 RLS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많이 올라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모바일 레이아웃을 확인할 건데요. 저희가 이런 개발 작업은 보통 PC에서 하니까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미리 예측하기 힘들어요. 물론 반응형 사이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막 심각하게 깨질 일은 없지만 모바일에서 업데이트 내용을 매번 일일이 체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또 모바일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모바일에서 직접 확인하는 건 어렵고 PC 개발자 도구를 활용해서 다양한 모바일 환경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런칭 직전에 민감한 정보가 하드코딩 되어 있는지, 그리고 콘솔 로그를 또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감출 거고요. 모든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한번 점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면서 이 프로젝트는 종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같이 구현한 이 딸깍 스튜디오, 원본 사진을 올리면 원본과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그 기능 하나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도 그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 프로젝트를 마치는 시점에는 SaaS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올라가서 향후에 어떤 것을 만들더라도 먼저 겁부터 나는 게 아닌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실 거예요. 보고 계시는 영상은 언제든지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노션 문서는 책과장닷컴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34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먼저 딸깍 스튜디오에 대한 전체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의 개념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놨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신 이 상세 페이지도 전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거예요. 바이브 코딩 진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상세 프롬프트도 바로 복사할 수 있게 문서 안에 다 저장을 해놨고요. 그리고 제가 노션을 선택한 이유가 이게 PDF나 다운로드 문서로 만들면 업데이트를 제공하기가 어려운데, 노션은 구매자가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작성자가 업데이트한 내용이 바로바로 구매자한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노션을 선택을 했고, 또 수강생 전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할 건데 하다가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편하게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이 구독자분들께서 앞으로 사스, 자사물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뭔가를 만들 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